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중요하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뭐 저항이나 뭐 어떤 뭐 다이오드 뭐 어떤 종류의 투 터미널의 그런 어떤 소자가 주어졌을 때 그 소자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두 개의 전압 차이를 계산을 그 두 개 터미널 사이에 전압 차이를 계산할 텐데 전압 차이에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소자가 주었을 때 그 전압에 걸리는 전압 강하라는 걸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 일단 먼저 그러니까 그 전압 강하가 뭐 3볼트다, 5볼트다, 아니면 1볼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어느 터미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 요 터미널을 기준으로 요 터미널의 전압이 3볼트다. 아니면 요 터미널을 기준으로 요 전압의 저 터미널의 전압이 마이너스 5볼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극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그 회로를 해석하기 전에 시작할 때쯤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부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뒤쪽에 가면은 저희가 주로 다루는 뭐 노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거를 레이블링을 먼저 하고 시작하진 않는데요. 그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게 실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류의 방향 같은 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뭐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마 좀 더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뤘던 게 어떤 임의의 어떤 그 소자가 주어지면 뭐 저항이든 다이오드가 주어지든 그럼 걔네들의 IV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 따져야 된다고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볼티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는 어떤 IV 캐릭터리스틱을 가느냐 또는 오픈 서킷과 쇼트 서킷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기초적인 그 회로 해석 방법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그리고 이 전압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런 루프들이 있고 루프를 지날 때 여기에 걸리는 모든 전압들을 다 합을 하면은 그 합이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키르호프의 뭐 마찬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법칙이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었는데 이럴 경우 이 노드에 모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모두 나가는 방향의 전류의 합은 0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배웠던 게 여러 개의 저항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럴 경우에 얘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냐 아니면 병렬로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걔들을 어떻게 합치고 그래서 하나의 큰 이퀴벌런트한 그, 예, 이퀴벌런트 저항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런 걸 배웠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그 볼테이지 디바이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이 어떻게 나눠 걸리는지 그리고 또 이럴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의 차이를 저희는 보통은 볼티지 드랍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예를 들면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돼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전류가 각각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게 꼭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저항이 있더라도 그 룰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런 기초적인 회로에 대해서 얘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를 주고 이럴 경우에 여기에 뭐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 뭐 여기에 제가 전압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R1, R2, R2, R3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단순한 이런 회로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얘들을 하나의 커다란 저항으로
어떻게 그 나타낼 것인가? 예,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럴 경우도 저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렬에,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적용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회로를 처음 해석하는 학생들은 뭐,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익숙한 학생들은 당연히 그냥 얘네들이 두 개가 병렬이고, 이거를 그러면 병렬로 연결된 애에 대한 룰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보통은, 지난 시간에 했던 형태 중에 하나가 컨덕턴스라는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이거 전체의 컨덕턴스, 서브토탈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서브토탈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은 그러면은 요 토탈 저항에 해당되는 이퀴벌런트라고, R 패러렐이라고 할게. 예. RP랑 얘 같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RP를 구하게 되는데 그 RP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를 다르게 쓰면은 R2분의 R2 더하기 R1이 되고요. 예, 이게 RP분의 1이니까 예,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RP는 얘의 역수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예, 보통 이렇게 쓰죠. 예,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이퀴벌런트한 저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저항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를 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2, 3니까, 예, 여기 2, 3, 2, 3, 2, 3가 돼야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2, 3, 2, 3가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퀴벌런트한 하나의 저항인 예, 이렇게 RP로 예, 이렇게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형태를 보면은 얘네들은 직렬이니까 그럼 직렬의 그 합을 구하는 공식인 그냥 요거 두 개를 더한다. 예, 그래서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저항을 제가 만약 R 토탈이라고 한다면 그럼 R 토탈은 R1 더하기 RP가 되는데 근데 RP가 여기 주어진 값이니까 그럼 R1 더하기 R2 더하기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 전체를 이제는 다시 하나의 큰 저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 값이 얼마인지는 뭐 실제 제가 R1, R2, R3를 주면은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은 저희의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구하라고 했던,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이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이 저항분의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저항분의 여기 전체 걸려진 전압,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친숙한 학생들은 뭐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예, 뭐 만약에 처음 본 학생들이 있다면 예, 이런 식으로 예, 순차적,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가 룰들을 적용해서 그 저항을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예제인데, 뭐, 얘랑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회로가 이렇게 주어졌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약간 어떤 R이라는 값이 있을 때 그 값의 2배고, 그 다음에 여기가 R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R만큼 있다.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만약에 또 회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요거 그냥 보면은, 얘랑 얘가 병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진짜로 병렬로 생각해가지고, 요거의 이퀴벌런트한 새로운 값을 만약에 찾아냈다. 예, 뭐 어떤 그런, 뭐, RP라는 값을 찾아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요 사이에 사실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저항을 중간에 두는 뭐 이런 형태로 뭐 바뀐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당연히 저희가 배운 적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거를 그냥 먼저 병렬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패턴 매칭으로 하는 거는 요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직렬의 형태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물론 요거에 대한 그 이퀴벌런트한 애를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여기에 나왔듯이 그 R과 R이었으니까 이 값이 2R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예,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좀 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형태가 아마도 이렇게 바꾸면은 2R, 2R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웠던 그 병렬의 형태라고 금방
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게 병렬의 형태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의 저항이 병렬에 있을 때 합치는 룰. 그러면은 RP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2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인데 만약에 이런 애들이 뭐 두 개가 있었다 하면 실제로 얘는 2R분의 2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R분의 1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가 병렬이 있었다. 그런 애들이 뭐 R자리가 그 N개만큼의 R이 뭐 병렬로 쭉 돼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여기에 공식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값은 N분의 R만큼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사용되는 그러니까 관계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 전체를 저희가 하나의 값으로 치환을 하면은 그걸 RP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실제로 R과 같아지니까 실제 이 회로의 이퀴벌런트한 어떤 저항은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R이 돼서 그냥 요거는 그럼 이때 저항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요거 R분의 V가 된다고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회로가 되고요. 이거보다 뭐 이거의 약간 변형인데 처음에는 그럼 이거 회로 어떻게 해석이냐 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사실은 그 방금 전에 했던 룰들을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만 적용하면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회로가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 2R로 돼 있고 여기에 또 R이 돼 있고 여기에 또 2R로 연결돼 있는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레더 구조, 그러니까 사다리 구조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R이 있고 여기에 R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아까 했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거는 그냥 2R이 될 거고요. 2R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으니까 아까 그 병렬로 돼 있는 값은 그거의 병렬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다시 2만큼 나눠져 가지고 다시 얘가 R로 되는 이런 형태의 그 회로가 되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2R 하니까 얘네들이 합쳐지면 또다시 이게 그냥 R자리에 되게 단순한 형태가 되고 그러면 다시 R과 R이 있으니까 또 2R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은 마지막엔 그냥 요런 R 회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 형태 그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 전류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약간은 좀 더 복잡해 보일 그리고 이 회로는 여전히 비슷한 그러니까 뭐 방금 전 거랑 비교해서 그렇게 어려운 회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뭐 5kΩ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처럼 뭐 10kΩ이 있다. 10k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다시 10kΩ이 있다. 이러면은 이쪽이라 쓴 게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병렬이니까 얘들의 두 개가 병렬로 있다면 그러면 이거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값인 5kg의 값이 이퀴valent한 어떤 값이 되고요. 그러면 5kg 더하기 5kg니까 전체 회로는 10kg의 저항을 가지고 이런 회로를 그냥 저희가 그 금가에 이런 회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제가 여기서 V 값을 그러니까 전압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준다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이런 형태의 회로를 잠깐 또 볼 텐데요. 이 유사한 형태로 제가 오늘 많이 해석할 예정인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릴 회로들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 디테일에 따라서 완전히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긴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회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약간은 뭐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뭐 처음에 잘못하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그 직렬로 연결돼 있네? 그러면은 얘들을 그냥 먼저 더하고, 이거를 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병렬이니까 뭐 그거에 병렬 법칙을 적용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로 제가 요거를 합쳐버렸다면, 그럼 이쪽 부분은 뭐랑 약간 비슷해지냐면, 요거 두 개 합쳐진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에 중간에 뭐 요런 와이어가 나오는, 요런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저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얘를 사실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와이어나,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와이어 구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가 달려있는 구조인데, 이거나 사실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연결한 거나, 예,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얘를 요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저희가 요렇게 연결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다 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같은 전압을 띠기 때문에 제가 모양을 요렇게 하든 사실 전선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근데 요렇게 만들면 이제는 되게 그 직관적이 되는 게, 만약에 요거를 제가 뭐 요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얘도 요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요게 딱 뭐냐면 병렬의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들도 병렬로 연결된 거고. 그럼 여기다 병렬의 법칙을 적용하고 여기다가도 병렬의 법칙을 각각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등가에 어떤 애로 바뀌고 얘도 등가에 어떤 애로 바뀌면 얘들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네들의 직렬 값을 그대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 거고, 뭐 잘못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을 먼저 직렬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제대로 푸는 방법이 맞긴 한데, 근데 이제는 제가 또 다른 변형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고 제가 뭐 가끔씩 숙제나 예, 시험 문제도 예전 것들을 보면은 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요게 1오음이고 얘도 1오음, 얘도 1오음,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2오음이라고 해도 극단은 아니지만, 예, 그냥 약간 좀 변형을 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할 경우에, 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한번 보면요. 예,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얼핏 보면은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 여기다가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다가 그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이게 15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구조일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진짜 이 값들이 그냥 뭐 아까 약간 랜덤한 숫자들로 막 주어졌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없고 좀 제대로 복잡하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숙제나 아니면 예전 시험 문제 계속 나왔고, 제가 사실 약간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니까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는 한번 숙제나 시험 문제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패턴으로 딱 줘졌다. 그럼 얘는 약간의 직관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기에 저항이 없었다라고 잠깐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V가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아까도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럴 경우에 얘는 그 그러니까 볼티지 디바이더의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얘가 5V, 얘가 5V, 그다음 얘가 5V의 전압관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5V, 얘도 5V의 전압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얘기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뭐 그라운드로 잡았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는 5V, 여기도 5V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여기를 아무리 뭘로 저항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이게 15ohm이든 뭐 105ohm이든 뭐 0.15ohm이든 상관없이 여기에 걸리는, 여기도 5V, 여기도 5V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차이는 0V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뭔가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절대로 전압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전압 차이가 0이면은
그 경우에는 전류가 0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얘의 흐르는 뭐 그 값, 그러니까 어떤 그 값들은 사실은 얘가 없는 회로랑 해석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요거 더한 거,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2ohm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더하면 4ohm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때는 그러면 2ohm과 4ohm의 병렬로 돼 있는 그런 저항회로로 생각하고 그거의 토탈,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등가 저항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그 값을 가지고 요 전압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되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셔가 안 맞으면은 절대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구조만 해도 2대 1과 1대 2, 어, 예, 예. 여기가 2, 1, 뭐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그냥 딱 봐도 이제는 요게 뭐 1대 2로 나눠지고 이거는 2대 1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9V짜리를 걸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얘는 그 여기에 6V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분리가 돼 있다면 여기가 6V, 뭐 3V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다가 대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저항까지 했다. 그러면 이 값도 틀린 값이 됩니다. 이런 값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거 전체 회로를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쉽냐는 오늘 계속 얘기하는 뭐 그런 노드 어널리시스 같은 게 아마 쉬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숙제를 좀 더 제대로 풀어보거나 아니면 뭐 직접 오늘 마지막 쯤까지 배울 그 노드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한번 푸는 거를 직접 다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거는 한번 숙제로 하는 거를 제가 권하고, 대신에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약간 좀 더 원론적인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 할 거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들을 적용하고 이런 키르이호프의 법칙과 그다음에 제가 보여주셨던 그런 등가의 그 저항을 찾는 방법, 걔네들을 계속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한 몇 페이지 동안은 이 방법으로 다시 하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왜 우리는 노드 어널리시스를 쓰는지를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지금까지 했던 KVR과 KCL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뭐 R1, 뭐 R2, R3, R4, R5 뭐 이런 식의 회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 얘의 전압이 얼마다 그러니까 V라는 전압을 그러니까 출력 전압을 가지는 그런 볼티지 소스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그 관계식 그러니까 IV의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 간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와 그 전압 간의 그 관계식을 먼저 쫙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런 루프도 존재하고 요런 루프도 존재하고 요런 루프도 존재하니까 각각의 루프들마다의 그 KVL을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 요런 데 다 노드가 존재하죠. 그런 데다 노드를 쭉 적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퀘이션을 잔뜩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퀘이션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그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수도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훨씬 더 직관으로 많이 줄이자는 게 뒤에서 나오는 뭐 노드 어널리시스의 목표인데 일단은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린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고 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 각각을 R1, R2, R3, R3, 뭐 R4, R5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에다가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를 A, 뭐 여기 노드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노드라고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전압을 제가 V0라고 뭐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저희가 각각의 노드들, 각각의 그 엘리먼트마다, 각각의 소자들마다, 그 거기에 걸리는 전압과 그다음에 그때 거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얘의 그 전압 방향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 저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따라가면, 그러면은 요 값은 어떤 컨스탄트한 어떤 값이라고, 그러니까 뭐 5V, 뭐 7V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제가 변수로 보통은 V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그냥 약간 심리적으로, 그 위아래로 돼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위쪽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냥 그런 컨벤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뭐 V2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고, 요거 같은 경우도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반대로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그리고 얘도 V4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얘도 V5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류의 방향도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Associated Variable 컨벤션을 따라서 그거를 여기 볼티지 소스에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얘가 I0의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요거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방향으로 잡든 원칙적으로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으면 Associated Variable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I1의 플러스 방향을 밑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는 I2의 방향도 밑으로 향하게 해야 되고, 여기를 그 R3를 지나는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를 지나는 전류의 방향도 I4, 여기를 지나는 전류의 방향도 뭐 I5. 제가 뭐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 아무 상관없죠. 왜냐면은 저희가 그 럼트 엘리먼트, 그 럼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럼트 매러 도메인, 그러니까 디스플린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다 I5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I5라고 제가 적은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정리했던 보통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주었을 때 푸는 순서를 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풀어야 되는 변수가 몇 개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기에 엘리먼트만 한 6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제가 전압들을 다 정의했기 때문에 전압의 개수가 6개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전류의 개수도 6개니까 총 12개의 그 미지수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미지수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저희가 12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12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그래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12개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제일 먼저 한 6개는 뭘로 찾을 거냐면 각각의 이 소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 법칙.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저항의 경우에는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방정식을 적을 겁니다. 다행히 볼티지 소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기본적으로 얘가 얼마를 내보낸다라고 미리 아예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이 값을 저희가 미리 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얘의 볼티지 값은 명확하긴 한데, 여기서 여전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볼티지 소스의 플러스 단자는 여기라고 해놓고, 근데 제가 V0의 그 부호를 정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 터미널 대비 이쪽 터미널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거를 V0라고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V0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문자 V0,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거꾸로 했네. 저기랑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럴 경우엔 제가 V0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방향이 똑같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V1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여기다 그대로 잘 알고 있는 I1, R1을 예, 뭐 아무런 그 고민 없이 써도 되는 게 저희가 여기다 분명히 그 associated variable 컨벤션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V1 이렇게 되고 뭐 V2도 I2, R2, 뭐 V3도 I3, 뭐 R3, V4도 I4, R4 그리고 뭐 V5도 I5, 뭐 R5 뭐 이렇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5개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총 6개의 그러니까 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키르요프의 볼티지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키르요프의 볼티지 법칙은 보통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회로가 주어졌을 때 요 안에 제가 요런 루프를 찾으면은 그러면 요 루프를 따라서 이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를 하나씩 만날 텐데 그럼 요 엘리먼트에 제가 정의되어 있는 요 전압을 하나씩 더하는데 이때 뭐 제일 간단한 룰이 뭐냐면 쭉 가다가 만났는데 마이너스 터미널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는 L1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요 루프를 제가 L1이라는 루프라고 그러니까 부르면 L1에 대해서 그러니까 L1을 따라서 그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할 때는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를 만나면 마이너스 V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제는 플러스 터미널을 만났죠. 예, 이럴 경우에는 더하기 V1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또 플러스를 만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플러스 V2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니까 이럴 경우에 얘를 예, 이렇게 방정식을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루프를 해서 얘를 L2라고 불렀다. 그럼 L2에 대한 KVL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기서 출발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나는 애가 같은 V1을 만났는데 예, 아까 같은 경우 여기서 올 때는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를 만났지만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V1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걸 플러스라고 적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플러스 V4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났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V3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방정식을 제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또 루프가 있어가지고 얘를 L3라고 부르면 그럼 L3의 경우에는 얘도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 올 때는 여기서 플러스를 만났지만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이제는 플러스 V3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여기서 플러스 V5 네, 이렇게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번째 루프에 대해서도 제가 방정식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회로에서 루프가 요거 세 개밖에 없냐? 예, 그렇진 않죠. 사실은 제가 이거 전체를 돌아가는 루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요렇게만 반쯤만 돌아가는 요런 루프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요런 루프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전체를 돌아가는 애를 L4라고 불렀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이너스 V0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오다가 보면 이제 얘를 만나니까 플러스 V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 보면 플러스 V5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진짜로 그 의미 있는 4개의 방정식을 찾았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예,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러한 방정식, 이러한 관계식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요거 3개의 방정식을 다 합치면은 그러면 사실 요 마지막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치려고 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V 낫이 있으니까 V0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V1을 더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있는 V1과 여기 있는 V1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만약 요 두 행을 같이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행을 다 합치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캔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V2의 경우에는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요 두 행을 합치는 과정에서 얘와 얘가 서로 캔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V3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V3 플러스 V3가 있기 때문에 얘들 합치는 과정에서 얘들은 다 캔슬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는 애들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얘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V4는 요 세 개 중에 한 번만 나타나니까 얘는 플러스 V4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V5도 한 번만 나오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은 이런 식이 나는데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L4랑 같죠.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개의 방정식이 이미 L4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리던던트한 그런 어떤 관계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안에 루프로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긴 한데 뭐 요런 루프도 있고 요런 루프 다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요런 루프도 있는데 보통은 제일 간단하게는 요 안에 있는 각각의 루프 제일 작은 루프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만 해주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로 조합되는 루프들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직관적인 이유가 다 있는데 여기도 생각해 보면 왜 얘가 V1이 요거 얘랑 이렇게 캔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요 안에 있는 루프를 그릴 때마다 요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쪽에서 그러니까 뭐 왼쪽에서 돌아오는 루프의 입장에서는 플러스를 먼저 만나지만 그 요 오른쪽에 있는 루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런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은 서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캔슬이 되고 제일 밖에 있는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만 살아남는데 그게 결국에 뭐였냐면 요 밖에 있는 루프를 돌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런 루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요런 루프를 만들었다. 요런 루프에 대해서도 계산했다. 그럼 사실 요 안에서는 공통으로 이런 애들이 있었으니까 얘들은 사라지고 그런데 나머지 밖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살아남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L2와 L3를 더하면은 그럼 얘가 사라지고 나머지 애들로 이루어진 이런 루프에 대한 결과가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루프들을 아무리 계산해봤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얘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KVL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관계식은 아니면 방정식들은 총 3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KCL을 또 적용해 볼 텐데 KCL을 적용하면 총 몇 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요. 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 A라는 노드에 대해서 한번 KCL을 작성을 해보면은 그러면 A라는 노드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KCL을 작성할 때 하는 방법이 요 하나의 노드 입장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이거는 별 상관없는데 요 노드에 모두 들어오는 전류를 더하든지 아니면 요 노드로부터 빠져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을 적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모두 나가는 전류의 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노드를 입장에서 I0로 이쪽으로 나가고 I1으로 나가고 I4로 나가죠. 그래서 얘는 I0 더하기 I1 더하기 I4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노드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요. 두 번째 노드 뭐 예를 들면 B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가는 모든 전류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쪽 브랜치를 따라서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게 플러스 I1을 적으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저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의 값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애를 저희가 플러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1을 통해서 굳이 적자고 한다면 일단 마이너스 I1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I2, I3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D라는 노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여기서 나가는 모델을 더하려고 하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I4라고 적는 게 맞겠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전류의 값은 얘랑 반대니까 얘도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I5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만 그러니까 지금 노드 3개를 했는데 여기에 노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한번 적어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다 나가는 애들로 한다면 여기서 나가는 값이
얘랑 만나니까 얘가 사실 이렇게 오는 애였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애는 마이너스 I 제로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요 방향이 I2의 플러스였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I2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로 나가는 전류의 방향은 요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I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개의 이 모든 그 노드들의 이 방정식들이 서로 다 독립이냐, 다 유니크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아까 얘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예, 여기 I1 플러스 I1과 마이너스 I1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캔슬 될 거고 플러스 I4 마이너스 I4가 또 그러니까 또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서로 사라질 거고 플러스 I3 마이너스 I3가 다 사라져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I0가 살아남았으니까 I0 더하기 그 다음에 I2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I2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I5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독립적인 그 식을 얻은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해보니까 마지막에 요 식을 얻었는데 요 식이 뭐랑 똑같냐면 사실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C에서의 얻을 수 있는 방정식과 같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요 관계식은 요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독립적인 방정식으로 저희가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이 경우에 왜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결과인데 예,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R1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I1이 이 노드 그러니까 KCL에 적용될 가능성은 여기서의 노드와 여기서의 노드 두 번이 존재하죠. 예,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고 모든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이 합을 쓰는 그런 방정식들을 잔뜩 쓴다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나가는 방향에 플러스가 맞았다면 여기서는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한 번씩 그 플러스 I1, 마이너스 I1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I3가 이쪽으로 갈 때 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한번 나타났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노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한번 나타났으니까 I3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서로 캔슬 되겠죠. 예, 그런데 언제 그게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세 개까지만 하면은 언제 그게 나타나지 않았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I2, I0 아니면 I5 요걸로만 이루어진 식은 사실은 한 번씩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얘를 신경을 안 썼다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얘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을 다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랑 그 여기 C에다가 KCL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의 형태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만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고 나머지 형태는 같기 때문에 얘들도 우연이 아니라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회로를 해석할 때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 개의 노드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회로라면 그 중에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리던던트하다. 예, 뭐 굳이 얘를 계산하지 않아도 얘에서 나타날 그 방정식의 그 관계식은 이미 여기 나머지 것들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KCL 적을 때 하나의 노드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를 뭐를 하려고 지금까지 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회로가 주어졌는데 이 회로를 그러니까 그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전압과 그 전류의 방향 같은 걸 다 정의를 해가지고 쫙 했죠. 그러다 보니까 12개의 그 미지수가 나오는데 그럼 그 12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풀어보려면 12개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처음 6개는 그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식, IV의 관계식, 뭐, 대부분은 옴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 KVL을 적용해가지고 한 3개의 독립적인 어떤 식들을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KCL을 적용해서 또 독립적인 3개의 식을 찾아서 총 12개의 식을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 식을 쭉 풀면은 그러면 저희가
12개의 미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2개를 다 찾아봐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 엄청나게 저한테 불만을 표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거 그렇게까지 저렇게 여기까지 복잡하게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푸느냐 예, 그거를 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식의 이름을 저희는 보통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간략하게 할 거는 뭐냐면 자 12개의 미지수 중에 절반은 전류를 나타내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거는 전류를 나타내는 미지수인 I1, I2, I3 뭐 이런 애들을 다 방정식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뭐 사라지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요 관계식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는 I1은 R1 분의 V1 예, 그리고 I2도 마찬가지로 예, R2 분의 V2 뭐 이런 간단한 관계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로 여기에 나타난 모든 아이들을 예, 그, 그, 대, 예,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I1 더하기 I4였으니까 I1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R1 분의 V1 더하기 그 다음에 I4였으니까 R4 분의 예, V4 예,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하나 놔뒀고요. 여기서 지금 I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그대로 놔뒀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요 약간 공간이 부족하니까 얘를 좀 내려볼게요. 예,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I4는 결국엔 얘는 R4분의 V4 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R3분의 V3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에 R5분의 V5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예, 대체를 했고 마지막으로 요 식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I1은 예, 다시 얘기하면 R1분의 V1이 될 거고 그다음에 I2는 R2분의 V2 그다음에 I3는 R3분의 V3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식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식이 있었긴 했지만 그 식들에서 제가 그 얘들을 다 이제는 다 그러니까 생략이 아니라 얘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수는 여기 있는 세 개랑 여기 있는 세 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요 정도인 뭐 그래도 이제는 한 7개로 예, 이렇게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최선이냐? 예,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또 되게 많은 그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 요 KV의 그리고 예, 일단 예, KVL의 식을 저희가 훨씬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보면 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직관적인 방법인데,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제가 여기 그렸던 루프들을 다 지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그 각각의 그 소자들이 있을 때 그 소자에 걸리는 전압 강화 위주로 전압을 표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정한 노드의 여기에서의 전압을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E sub A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E sub B 여기를 E sub C 예, 그리고 여기를 뭐 E sub D 예, 이렇게 제가 여기에 전압 값들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루프를 나타내는 예, 요 방정식을 어떻게 좀 다시 써볼 수 있냐면 자 V0라는 요 값은 만약에 제가 요 E sub A와 E sub C로 나타낸다면 여기에 전압이 E sub A, 여기에 전압이 E sub C니까 그러면 V0는 사실은 예, V0는 E sub A 빼기 E sub C가 돼야겠죠. 예, 왜냐면 여기에 전압이 여기랑 같고 그다음 여기에 전압이 여기랑 같으니까 그럼 여기의 차이는 예, 요거 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V1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생각해 보면 V1은 사실은 E sub A 빼기 E sub B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V2도 마찬가지로 E sub B 빼기 E sub C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루프 1에 대해서 했던 이 식에다 대입을 시킨다. 생각해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V0니까 E sub A 빼기 E sub C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V1이니까 E sub A 빼기 E sub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V2니까 얘는 E sub B 빼기 E sub C가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E sub A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E sub A니까 얘네들은 캔슬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E sub C고, 여기에 마이너스 E sub C가 나타나니까 얘도 서로, 그러니까 서로 캔슬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이너스 E sub C 플러스 E sub C니까 얘네들도 캔슬이죠.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자연스럽게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거를 방정식, 그러니까 관계식으로서 나타냈을 때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지만 저희가 여기에 전압을 나타낼 때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노드의 전압을 나타내는 형태로 한다면 그러면은 이 식은 그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식이 아니라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관계,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거를 더 이상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필요 없이 아예 그냥 저희가 여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의 전압만 다루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 KVL을 아예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만족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약간 그 좀 약간 좀 그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제가 0V였다. 그러면 여기의 값이 0V였고, 뭐 여기가 뭐 한 5V, 뭐 3V였고, 여기가 뭐 한 10V였다. 하면은, 원래는 V1이 7V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V2가 3V였고, 그 다음에 V0는 이럴 경우에는 뭐 10V만큼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원래 그 KVL이 만족하는 식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10V 더하기 V1이니까 7V 더하기 그 다음에 V2니까 3V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저희가 아예 그 얘들의 차이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의 값을 이렇게 뭐 10, 그 다음에 뭐 3,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냥 딱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루프를 돌았을 때 그 값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그 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짜 이 KVL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노드의 전압을 표시하는 형태로 감으로써 더 이상 그 KVL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요. 저식도 한번 지운 상태로 나머지를 계속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지수가 몇 개가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지금 아직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다가 그냥 예로 뭐 이렇게 10V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그 전압의 값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직 I0가 얼마인지 모르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총 5개의 미지수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좀 더 직관을 좀 적용을 해보면은 정말로 저희가 4개의 볼티지를 다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되냐 보다도 여기에 그 사실은 하나의 자유도가 있는 게요.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있는 바닥에 그 현재 저의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저 밖에 뭐 도로를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 제가 나타내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 값 자체도 절대값 자체도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그게 어디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디를 0으로 잡냐에 대한 일종의 자유도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경우에도 여기도 자유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얘를 0이라고 그냥 딱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나머지 해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0이 아니라 1이라든지 2가 되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의 값들이 다 1 또는 이만큼씩 증가하겠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전압 차이가 얼마인지 그게 나중에 관심 있기 때문에 얘의 절대값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를 0V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 이게 특정한 값이 얼마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10V 아니면 5V 뭐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0V인데 여기에 어떤 고정된 V0라는 값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에 값도 V0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얘와 얘의 값을 사실은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총 5개가 아니라 3개의 미지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또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 여기 있는 4개의 노드 중에 얘에 대해서는 리던던트하니까 계산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요 노드에 대해서도 전압값이 결정이 되면 사실 요 노드에 대한 식도 KCL도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방정식이 돼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총 방정식의 개수는 요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I0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는 이 B와 이 D가 얼마냐 요 2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약간 이 B와 이 D의 형태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자, B의 경우에는 여기 V1이라고 나타내는 거를 더 이상 V1, V2, V3가 아니라 E1, 뭐 EB, ED, 뭐 그 다음에 EA 같은 경우에는 V0고 여기 EC 같은 경우는 0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V1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미 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V1은 EA 빼기 EB인데 사실은 EA가 V0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V0 빼기 E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식을 다시 써보면 R1분의 V1이 V0 빼기 EB가 되는 거죠. 이게 요 첫 번째 텀이고 두 번째 텀의 경우에는 V2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EB 빼기 EC인데 사실은 얘가 0이니까 그냥 EB라고 저희가 적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R2분의 EB가 되고요. 그 다음에 V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니까 EB 빼기 ED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더하기 R3분의 EB 빼기 EC가 ED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퀄 0이다 라는 게 B에 대한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D에 대한 식을 그러니까 노드 D에 대한 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여기가 V4니까 마이너스 R4분의 V4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V4는 얘죠. 근데 V4는 V0 빼기 ED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V0 빼기 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R3분의 V3가 되면은, V3는 아까 EB 빼기 ED라고 했죠. 그래서 EB 빼기 ED가 되고, 마지막으로 R5분의 V5는 그러니까 여기 빼기 여기인데 여기가 0V니까 얘는 그냥 E sub D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주면 방정식이 2개가 되는데 이제는 이 2개의 방정식마저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는 여기에 미지수가 EB 또는 ED만 나타내는 이런 방정식이 됐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R1, R2, R3를 뭐 제가 주지는 않았지만 얘들은 고정된 어떤 상수값이고 마찬가지로 V0도 제가 여기다 뭐 이건 제가 그냥 잠깐 예로 10V라고 적었지만 아직 제가 이 값을 주지 않았지만 이 값은 어떤 저희가 뭐 고정된 어떤 전압값을 나타내는 심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남은 미지수는 EB와 ED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회로를 되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립 방정식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예, 그 되게 간략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런 거를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노드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보통은 저희가 그 노드 어널리시스를 적용할 때는 여러 개의 이렇게 그 노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노드를 아까 여기처럼 과감하게 얘를 그냥 0으로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의 심볼이 보통은 그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보통 이렇게 많이 적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제가 그라운드 표시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애들을 다 그 여기에 노드에 대한 어떤 볼티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노드의 전압을 나타내는 이런 레이블을 하나씩 다 붙여준다라고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네들을 모르지만, 근데 이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얘처럼 그, 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 볼티지 소스를 통해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0볼트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여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여기의 노드 값은 이 볼티지 소스의 전압 값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전압 값이 미지수가 아니라 이 값을 그냥 이 값으로 그냥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미지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예, 여전히 남아있는 EB라든지 ED와 같은 이런 애들만 걔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KCL을 적용한다라고 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CL을 저희가 적용할 때 그때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처음에 KCL을 적용할 때는 모든 들어오는 전류 또는 모든 나가는 전류의 합 뭐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저희가 요 관계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다시 예, 작성을 해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몇 개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얻게 될 테니까 이제는 요거를 다 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의 전압값과 여기의 전압값 뭐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있다면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각각의 노드의 전압을 다 알고 있는 게 되니까 그럴 경우엔 제가 여기 차이에 있는 전압의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V2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류값들을 다 유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노드 어널리시스를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노드 어널리시스 중에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원래는 제가 아까 여기에 그 저항이 있었지만 저항이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다른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경우에 뭐 그래서 여기에 뭐 5볼트짜리 볼티지 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저 룰을 그대로만 막그 기계적으로는 적용하면 그러면 아마 좀, 예, 그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팅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라고 부르고요. 얘가 지금 플로팅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그 0볼트인데 사실 요거에 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여기의 전압이나 여기의 전압을 그대로 유추할 수 없죠.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곧장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 10볼트였으면 여기도 정확하게 10볼트 아니면 여기 5볼트였으면 정확하게 얘도 5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엔 중간에 다른 엘리먼트를 통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에 절대값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푸는 방법은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이거를 그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면 학생들이 너무 교재를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교재를 읽으라는 차원에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시험 문제에 단골로 보통은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통 한 문제씩은 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다른 형태라고 하지만 이거랑 또 되게 유사한 형태의 회로긴 합니다.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 노드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냥 좀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예제로 보여줄 예정인데 뭐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얘도 그냥 V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회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R1, R2, 그다음에 요렇게 아까 회로랑 사실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R3, R4, R5 하고 그냥 아까랑 유일하게 달라지는 점은 여기에 이렇게 그 커런트 소스가 붙어 있다. 예, 이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런트 소스의 값은 I1으로 돼 있다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새로 주어진 회로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노드 어널리시스 어떻게 할 거냐? 예,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스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예, 뭐, 이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독립적인 노드가 아니죠. 다 하나가 같이 전선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노드고 얘도 같은 노드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중에 자유도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제가 그냥 그라운드로 잡아버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라도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게 그 그라운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또 뭐를 금방 하냐면 여기에 전압값은 그냥 V0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여기를 미지수로 잡을 필요도 없고요. 유일하게 저희가 잡아야 되는 미지수에 해당되는 노드가 여기랑 여기니까 얘들을 각각을 제가 E1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제가 E2로 예, 이렇게 잡겠습니다. 예,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연스럽게 KVL은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예, 여기가 그냥 V0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잠깐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회로 작성할 때 그냥 뭐 R1, R2, R3 그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아까도 수식을 잘 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여기 E1 여기 노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 노드에 해당되는 그 KCL 한번 적어보겠다 하면은 E1 노드에 해당되는 KCL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나가는 모든 커런트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 전압 강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압 차이를 먼저 생각하면 그 얘기는 E1 빼기 V0가 될 거고요. E1 빼기 V0인데 근데 전류를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건 전압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가는 전류가 얼마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결국에는 R1으로 나눠줘야 되는 값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은 것처럼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해서 E1 빼기 E2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R3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해야지 얘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가는 그 전류를 계산하려면 다행히 이 반대쪽이 그라운드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는 E1만큼이 일어나고 E1을 R2만큼을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게 그 E1 노드에 해당되는 KCL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R1분의 1, R3분의 1, R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잔뜩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분모 형태로 나타나면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 컨덕턴스의 형태로 쓰자. 예, 그러면 훨씬 더 수식이 간단해지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G1 그리고 예, 뭐, 그래서 얘를 E1 빼기 V0에 G1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를 그 E1 빼기 E2에 G3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생각하려고 E1 빼기 0니까 그냥 E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G2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2라는 노드에서의 값도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여기 대비 얘가 얼마나 높은지, 예, 그래서 E2 빼기 이 V0, 예, 그리고 그거를 R4로 나누는 거나 아니면 G4를 곱하는 거나 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얘보다 얘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야 되니까 E2 빼기 E1을 곱하고 그 다음에 R3로 나누는 대신에
G3를 그냥 곱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얘 대비 얘가 얼마나 높은지인데 요게 0이니까 그냥 E2라고 적으면 되고 그리고 예, 여기 내려가는 그 저항값에 해당되는 컨덕턴스를 G5를 그냥 곱해주면 되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로 나가는 전류는 다 더했는데 요 여기로 나가는 전류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로 나가는 전류는 지금 나머지 계산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압 차이를 저항으로 나눠주는 아니면 전압 차이에다 컨덕턴스를 곱해주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더 훨씬 어려운 문제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뭐 10mA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러니까 적어야 되는 여기 값은 요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의 값을 적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10mA의 커런트 소스가 있다. 그 얘기는 요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10mA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1이라고 저희가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진짜로 10mA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도 뭐 값을 정하지 않았을까 얼마일지 모르겠죠. 예, 근데 수식으로 따지자면 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방정식도 두 개니까 원칙적으로는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약간은 좀 더 그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이 두 개의 수식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약간 좀 다르게 쓸 거냐면 미지수 부분은 왼쪽에 남기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왼쪽에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남기고, 미지수가 없는 부분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가 누구냐면 E1과 E2인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E1, 그러니까 요 텀을 생각해보면 E1 곱하기 거기에 G1이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는 G 3가 있고, 그 다음에 E1에 또 G2가 곱해졌으니까 G2, 예,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E1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한 게 요 텀, E1, 요 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E2도 여전히 그 미지수니까 얘는 예, 더하기 E2에 곱하기 마이너스 G3,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텀까지 다 했는데, 요 텀에는 V0나 G1은, 물론 저는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보통 주어지는 값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의 전압 차이가 얼마, 그리고 그 R1의 역수에 해당되니까 R1 얼마 주어지면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그러니까 다 고정되어 있는 값들은 다 그 오른쪽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G1 V0라고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보면은 E1이라는 이 미지수가 들어가는 애부터 먼저 골라보면은 E1에 마이너스 G3, 예, 그리고 E1은 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2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은, E2는, 자, 요 텀이 하나 있으니까 G4, 그 다음에 요 텀이 있으니까 더하기 G3, 그리고 요 텀이 있으니까 G5,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텀들은 다 썼으니까, 그러면 안 쓴 텀이 누구냐고 보니까 얘가 있어서 얘를 그 오른쪽으로 넘기면, G4 V0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넘겨줘야 되니까, 넘기면은 I1,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저희가 연립방정식 풀 때 미지수 한쪽에 놓고 나머지 값들을 다 뭐 오른쪽에 넘기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행렬식을 예, 행렬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여기에 지금 행렬을 뭐 제대로 안 배운 학생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행렬은 되게 간단한 행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좀 약간 좀 혼자라도 독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행렬식으로 저희가 바꾼다면 그러면 일종의 벡터의 형태가 그 E1, E2의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은 E1하고 E2에 곱해져야 되는 형태가 뭔지를 보면은 첫 번째 행이 이렇게 곱해져서 요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2랑 만나는 애가 마이너스 G3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값이
예, G1, V0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밑에 행 곱해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G3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랑 곱해지는 애가 G3 더하기 G4 더하기 G5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애가 G4 V0 더하기 I1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이럴 경우엔 저희가 행렬을 바꾸는 다른 그러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은 이거 더하기 전류에 대해서만 뭐 0, I1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얘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I1을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요거 곱하기 이렇게 생긴 애 곱하기 V0 예, 이렇게 쓰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식이 뭐 여기는 저렇게 표시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여기 있는 행렬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컨덕턴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미지수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값이 일종의 얘들의 값을 결정하는 소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볼트의 값을 바꾸거나 여기 있는 커런트 값을 바꾸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값들의 그 전압값이 바뀔 테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저희가 그 함수가 있을 때 함수의 입력으로 V0랑 그 다음에 I1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E1과 E2의 값이 바뀌는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일종의 입력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얘들은 출력 값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뭐 약간 그런 형태로 나타내려고 제가 여기다 나타냈고, 예, 그래서 얘들을 약간 저희가 소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 예, 보통은 잘 알려져 있는 게 그냥 얘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양변에다 곱해주면은 그러면 그거의 역행렬이 예,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역행렬이 돼서 그래서 행렬의 곱으로 하면은 그러면 각각의 E1과 E2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미지수 2개짜리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행렬로 할 필요가 있냐? 뭐 하면은 뭐 저도 뭐 약간 미지수 2개짜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막 큰 뭐 인사이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식을 이렇게 그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거는 행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미지수가 꼭 2개가 아니라 뭐 10개든 100개라 하더라도 걔들도 다 똑같이 이런 행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복잡한 그 회로를 하더라도 그 회로들이 그냥 단순한 이런 그 저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저항과 그 다음에 볼티지 소스,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이런 애들로만 이루어진 회로라면 얘들은 항상 이와 같은 아니면 요와 같은 그 행렬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의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예, 결국엔 선형대수 같은 데서 워낙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형대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얘를 컴퓨터로 푸는 건 엄청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임의의 회로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행렬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E1과 E2 아니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그 볼티지 값들은 결국에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 소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나 아니면 커런트 소스의 그 값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선형적이라는 표현을 좀 더 제대로 정의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저희가 임의의 저런 그 저항과 예, 볼티지 소스, 그 다음에 커런 소스로만 이루어진 회로들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제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거의 근거가 되는 그 관계가 결국에는 우린 항상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임의의 회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이렇게 그 행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그 중요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